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트럼프발 이 관세 전쟁은 네. 정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계세요. 그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당연히 금리 인하 어렵겠지. 이렇게 공식화해서 믿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좀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신 분께는 좀 너무 도전적인 의견일지 모르지만 예. 저는 아닐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떤 저는 배경에서?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배경에서? 자, 일단 상식적으로 예.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강판이 생산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제철소에서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동안 중국에 대한 수출을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해왔기 때문에 네. 중국 자본이 멕시코와 캐나다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현지 생산을 해요. 그럼 지금 어떤 방식이냐면 중국에서 수출한 이 철강은 알루미늄도 네. 멕시코와 캐나다의 내수용으로 쓰입니다. 수출품은. 그 수출품을 우회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근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중국 자본이 투입된 이 제철 아하.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이 강철과 뭐 철강과 알루미늄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지역에서. 중국 자본이 들어간 제철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가 봤을 때 멕시코와 캐나다를 주요한 타겟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네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되던 철강이 관세를 부과받으니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들어갈 수는 있죠. 누가 비싸게 들어갈 수 사준다면. 있겠죠. 네네네. 근데 가격이 예를 들어 30% 올라간 철강을 누가 살까요? 다른 데랑 이제 비교해 보겠죠. 어느 집에서 안 싼지. 사죠. 예. 안 삽니다. 그러니까 비싸지니 첫 번째 우리나라 건설사 생각해 보세요. 원자재 값이 비싸지니 뭐 리모델링이나 못하죠. 요즘. 수중증축이나 음. 재건축이나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까? 요즘 더 힘들어졌죠. 더 힘들죠. 예. 그러니까 수요는 두 번째 고려지만 건축비를 고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철강 가격이 급격히 치솟으면 그걸 수요로 연결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1번 가격이 급등하면 네. 자동차 가격이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가 네네네. 125만 원이 돼요. 그럼 그 자동차 살까요? 많은 분들이 손이 잘 안 나가죠. 안 나가죠. 많은 분들이 좀 한 가지 착각하시는데 관세를 부과하면 비싸진 가격으로 수요가 있을 거야. 이렇게 공식화하시는데 가격이 비싸지면 안 삽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중저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0,000원에 팔리는 게 원가는 한 4,000~5,000 원이니까 거의 10% 더해줘도 한 4,500원 오르는 거라 10,000원짜리가 1,400원, 1,500원 되는 거니까 큰 타격 없다 이건데 네, 자동차는 4천만 원짜리가 5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물가를 전혀 자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수재적 지출. 방금 말씀한 화장품이라든가 네. 화장품 필수품은 아니지만 식료품이라든가 뭐 음. 이런 필수재 성격에 가까운 품목들은 가격이 올라가도 살 겁니다. 그렇죠. 독점적 영향력이 있다면. 네. 근데 이런 것들의 전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기여도가 낮아요. 내구재의 기여도가 높아요.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 계산할 때 465가지 품목을 가지고 품목이 쫙 있죠. 예, 가중 평균 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오이 가격 오르고 배추 가격 오르면 그 오이 가격이 100% 오르면 물가가 100% 오릅니까? 아니죠. 아니죠. 기여도가 낮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내구재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큰 것들은 수요로 연결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대체재가 있어요. 현대차는 예를 들어서 30% 가격이 오르는데 미국에서 생산된 자국산 다른 제품들은 가격이 싸니까 그걸로 사지 굳이 비싸게 오른 가격을 의 브랜드를 사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수요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실제 물가 상승 압력이 될까? 미국에도 자극할 요인은 분명히 있지만 자극할 요인은 좀 약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 가지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이게 오히려 수요 둔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구재 수요가 중간에 끊길 겁니다. 3, 4, 5월 동안 수요 둔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가격이 급등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해 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관세가 부과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정말 올라간 가격의 제품을 덜컥 기다렸다는 듯이 살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세계 GDP에서 미국 GDP가 25% 차지합니다. 네. 미국 물가는 자극할지 몰라요.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머지 GDP 규모 75% 나머지 나라에서는 무슨 문제가 야기될까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드리면 철강 멕시코에서 이제 수출을 못해요, 미국으로. 그러면 대규모 물량이 과잉 공급 이슈가 생겨요. 그렇죠. 수요가 없으니까. 그럼 과잉 공급된 물량은 나머지 75%의 GDP에 해당되는 국가들에게 어떻게든 공급이 되겠죠. 밀어내겠죠. 밀어냅니다. 밀어낼 때 보통 어떻게 밀어내죠? 싸게. 싸게 내는. 가장 대표적인 비슷한 효과가 일어났던 일이 언제냐면 러우 전쟁 때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합니다. 그래서 서방 강국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쓰지 마 했더니 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를 누구한테 싸게 팝니까?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러피언 국가들의 물가를 자극한 거지. 중국, 인도와 같은 나라에는 물가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도랑 중국은 이제 땡큐 막 이랬던 거잖아요. 땡큐죠.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팔아줘서 고마워. 그러면 보세요. 미국 물가는 일시적으로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글로벌 물가는 오히려 하방 압력입니다. 근데 그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가 더 살아나지 않고 초과 공급 상태였으니 훨씬 더 안 좋은 배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논의드렸던 이 관세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이 불확실성이 있는 동안 대략 4, 5, 6월 동안 이 동안에는 더군다나 많은 기업들이 어떤 장단에 맞춰서 수출하려 하지 않습니다. 생산하려 하지 않습니다. 투자하려 하지 않습니다. 수출, 생산, 투자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기업 측 수요입니다. 수요. 그렇죠. 그렇죠. 소비자들도 불안해서 수요하지 않아요. 소비. 투자가 위축되니까 일자리가 줄어요. 소비는 소득의 함수고 소득은 고용의 함수인데 고용이 불안하니까 소득이 불안하고 소비도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미국 경제 말고요. 나머지 75% GDP에 해당하는 이들 국가에서 과연 수요가 일어날까? 수요가 오히려 둔화돼요. 그러면 물가를 자극할까요? 자극이 안 되죠. 오히려. 그러면 생각해보시면 세계적인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은 일시적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물가 상승률을 자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나머지 권역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네 번째 이유일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인플레가 자극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일시적 인플레이션은 가능하나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나라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를 보는 건데 약간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미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디플레이션을 지금 수출하는 겁니다. 관세 전쟁은 미국의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소가 있지만 실제 인플레로 연결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리고 다른 나라는 디플레이션을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완전 다르게. 네. 물론 이제 미국도 경기 상황이 좀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 수요가 둔화되고 물가가 더 일시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는 거.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안고 가겠다.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 수 있다면, 뭐 제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네. 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수요가 강해서 또 물가가 안 잡힐 수도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에 또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머릿속에 저는 분명 필립스 커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립스 커브. 네, 필립스 커브는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양쪽 축에 뒀을 때 그 두 가지가 역의관계다. 네네네. 다른 말로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려면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상충되는 일이다. 좀 경기를 좀 수요를 좀 잡아서 물가를 떨어뜨리려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가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기보다는 물가를 떨어뜨려 줘야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해도 된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다. 아까 채팅창에도 누가 그거 써주셨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좀 떨어뜨리고 싶어 했는데 네. 그래야 이제 연준도 쫓아오니까 그걸 그럼요. 지금 달성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활용 정점을 찍는 예. 근거를 하나 더 드리면 지난 2018년에서 20년 사이 네. 트럼프 1기 때 관세가 발효된 게 18년이에요. 예. 미중 간에. 1차 미중 관세 전쟁? 그렇죠. 그때, 예. 1차 미중 관세 전쟁 때 예. 양국이 서로 25%씩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예. 그때 미국 물가 올랐을까? 중국 물가 올랐을까? 이거 되게 중요한 그래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단일한 기간입니다. 아하. 그때 물가가 올랐을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때 안 좋았죠. 그때 물가 떨어졌어요. 예. 그때 글로벌 디플레이션 온다라는 게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18년, 19년 주가 많이 떨어졌었고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 오면서 한 방 더 맞았고. 네. 그때 물가 상승률로만 보면 미국 물가 상승률은 대략 한 2.5%를 상회하다가 18년 관세 전쟁 시작하면서 2.5%를 언더로 떨어집니다. 2% 언더로. 중국 물가도 3.5% 수준을 상회하다가 3.5% 언더로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물가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도 중국에 수출 못하고 미국에 수출 못하고 이런 여정에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우리나라 역사상 통계, 물가 통계를 기록한 이래로 처음으로 월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3개월 연속 짓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도 디플레이 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상하다. 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안 올라오지? 막 이런 이야기 많았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세 전쟁 벌인다. 그러면 물가 올라갔겠지 않는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네. 그거는 수요가 더 침체되기 때문인 거고 그렇죠. 훨씬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나라는 이제 디플레이를 겪을 수도 있을 텐데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일시적인 물가 상승은 이어지고 경기는 둔화되고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도 점점 더 높아진다고 봐야 돼요. 아니죠. 아니에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죠.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현재는 공포입니다. 공포. 현재는 공포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게 아니고요. 예. 스태그플레이션 왔다라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오기 전에 예. 항상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 주가는 더 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상호관세 발효가 안 됐어요. 네. 상호관세 발효가 될 거라는 공포감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또 이제 뭐 네. 그 4월 5일 지나서 트럼프가 또 무슨 얘기 하는지 또 가봐야 그렇죠. 하는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려면 예.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하나는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찍어서 리세션에 해당된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미국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미국의 GDP 증가율을 헤아리려면 아마도 1, 2, 3월 1분기는 아닐 겁니다. 그죠? 1분기는 아니에요. 예. 그럼 2분기 4, 5, 6월 동안에 2분기 GDP 증가율을 봐야 돼요. 일단. 근데 2분기 GDP 증가율은 4, 5, 6월이니까 7월 말일 날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네. 7월 28일일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은 한참 남았죠. 한참 남은 거예요. 경기 침체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현재는. 그렇죠. 그리고 실물 경제 지표는 나온 게 없어요. 더군다나 관세 전쟁에 영향을 받은 실물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호 관세 발효도 안 됐다고요. 일단 그래서 증시를 비롯해서 심리 지표들부터 반응을 하고 심리 있는 지표가 거고. 무너진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 PMI 지수라든가 네네네. 소비자 신뢰 지수 뭐 이런 그렇죠. 심리 지표들이 무너졌고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 때문에 조정된 거죠. 예. 근데 실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을 충족하려면 첫 번째가 리세션이어야 되고 네.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이어야 되는데 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자극하고 말 거라는 일시적으로 올라가지만 결국 수요가 안 좋아지면서 네. 그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지는 못할 거다. 물론 제가 이렇게 지금 드리는 말씀도 오늘은 4월 4일이지만 네. 역사적으로 2025년을 지나놓고 봤을 때 연간 미국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2에서 2.5% 구간 안에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아닌 거고요. 그렇죠. 미국이 타겟팅하는 게 그렇죠. 그럼 2%니까. 2.5%를 상회한다면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리세션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찾아왔을지는 25년이 지나야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전개될 거라고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래도 약속한 게 뭐냐면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을 웰시하게 만들려면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바이든 그거 인플레 욕하면서 당선된 건데. 그렇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음. 근데 관세 전쟁의 효과로 실제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 그럼 못 내리죠. 그러면 다시 관세 전쟁 무효화할 사람입니다. 어제 물가가 얘기 더 다르고 중요하다. 어제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른데 실제 물가를 자극한다. 그러면 트럼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중간선거 중간선거 지겠죠. 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일기가 왜 끝났을까? 코로나 때문에 끝났다. 저는 한마디로. 그럼 바이든은 왜 끝났을까?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근데 인플레이션을 자기도 못 잡는다? 그럼 중간선거 때 퍼니시먼트 받죠.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길게 봤을 때는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이지만 네. 위대한 미국이지만 짧게 보면 당연히 인플레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치솟으면은 다시 또 관세 뭐 하반기로 다시 한번 봅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사이에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 많은 걸 트럼프와 트럼프 관료들이 다 계산을 한 걸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요가 좀 진정이 되면서 물가도 좀 안정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까지. 자, 일단 국제금리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저는요 계산을 안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들이 쭉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약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취임식 날 나 이런 거 살피겠다라고 어젠다를 다 세팅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 어젠다 세팅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하나, 1. 물가 안정하겠다. 2. 금리 인하하겠다. 그리고 관세 도입해서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몇 가지 여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것들끼리 서로 상충된다면 아니 관세 높여서 미국의 제조 기지를 옮기겠다라고 한 공약과 뭐 물가 상승, 물가 인플레이션 막겠다라는 공약이 그리고 인플레이션 못 잡으니 금리 인하 어렵다라는 그 제시한 한 5개 정도의 공약끼리 상충되는 일이 있다면 네. 당연히 내부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내부적으로 분명히 관세를 구상한 인물들도 이거 도입해도 물가 자극 안 할 수 있어 라는 게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야만 그걸 할까요?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 아니고도 정책 자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서로 간에 상충되는지를 다 보거든요. 네. 서로 간에 상충될 일을 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림 그렸다고 생각하고요. 관세 전쟁으로 소기에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게 만들면 또 이 관세 전쟁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백지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많은 몇몇 국가들이 미국에 이만큼 투자하고 어떤 기업들이 미국의 현지 생산 방식을 선택하겠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식 표현으로 뭐예요? 타리프 이펙트예요. 관세 효과가 분명히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관세는 언제든지 또 행정명령으로 철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말을 바꿨듯이 또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세 전쟁이 설사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징조라도 발견된다면 그걸 계속 단행할까? 저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